최근에 북한이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체 연료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뭐 급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하면서 도발 위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과 뭐 중국이랑 비교한다면은 중국이 훨씬 더 그 미국이 좀 위협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약간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트럼프 시대 때 처음 나온 국방전략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이든 정부도 그걸 똑같이 승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세계 경찰 국가를 안 할 테니 기회비용을 따지면서 관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시대 때 위협 순위를 어떻게 나누느냐면은 1순위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2순위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 3순위 위협으로 이제 테러를 분류합니다. 이게 트럼프 시대까지의 셈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3순위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긴 하죠. 더군다나 지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혈맹을 보호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의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중국의 위협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도 지금 어쨌든 3%대인데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5%까지 올려야 최소 중국과 러시아와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이는 건데, 그쪽도 이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험은 어떨까? 미국 국방부 최근에 사고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전작권 전환과도 연계가 돼 있지만, 북한의 핵은 한국이 핵보유국이 아니니 우리가 핵우산을 철저하게 제공하겠다. 다만 지상전, 북한이 어쨌든 군대가 많기 때문에, 병력이 많기 때문에 쇄도할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6.25 전쟁처럼 미국이 본토 증원군이 오기 전에 한국이 일단 몸빵을 해라. 한국이 전적인 책임을 맡아라. 이런 주문이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앞서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전력을 다해서 방어를 한다든지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지 뭔가 미군에서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 약간 그런 스탠스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겠죠.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아니고 우리는 동맹이니까. 다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단 최우선 책임을 맡아야 된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미국이 모든 걸 의존하지 말고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대처를 하고, 우리는 관여는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거대 패권 국가와의 경쟁을 대비해야 하니 좀 그 공백을 메워다오라는 관점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네. 쳐들어오면은 사실 주한미군도 같이 가담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라면은 사실 이미 시작 단계부터 같이 싸우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계철선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 사람들은 인계철선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인간방패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 초기에 인계철선 역할과 함께 교두보를 확보하는 역할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한국과 주한미군이 북한군을 막고, 물량전을 막고, 그때 동안 이제 본토 증원군이 오는 형식의 시나리오에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육군 지휘참모대학교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크 에스퍼, 당시 이제 트럼프 때 국방장관을 했던 분이 직접 주문해서 쓴 이제 미군의 동아시아 태세 변화 재원 보고서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논쟁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과의 유혈 사태를 염두에 둔 대규모 전쟁 준비 태세는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 결국 중국과 초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병력태세는 무책임하다는 말을 쓰면서 향후에 주한미군 구성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전작권 연기에서 한국군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고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했던 주한미군의 구성은 점차 미사일 방어나 아니면 정보 등의 지원 부서로 바꿔야 된다라고 제언을 하거든요. 결국은 몸빵은 한국이 하고 주한미군은 어디까지는 지원하는 역할로 이제 구성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겁니다. 그게 특히나 이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제 주문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네이선 프레이어라는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이 셈법이 바뀔 것 같은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바이든 정권 때는 이제 국방부 장관, 자문관 역할을 같이 이제 겸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셈법은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재화 내에서 중국과 북한을 또 동시에 견제해야 된다면은 중국에게 좀 더 가중치를 두고
그 빈틈은 결국 동맹국이 채워야 된다는 그런 셈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자국 병력의 희생을 최대한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겠네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겠죠. 사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무기 역량이라는 거 보면은 다 이제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 위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몸빵은 이제 다시 말해서 지상군은 지상 전력은 이제 동맹국이 하고 우린 뒤에서 이제 쏘겠다는 그런 역할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미국에게 있어서 그 북한의 비핵화? 이것도 약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도가 높지 않나요? 약간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할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국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 오히려 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오바마 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자문을 맡거나 하는데 결국은 말로는 왜냐면 비핵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거를 그렇죠. 하진 못하고 그 골은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지금 북한이 핵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게리 세이모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종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오바마 때 높은 이제 직책을 수행했던 분인데 실제로 북핵 협상에도 관여를 했고요. 제가 이제 바이든 정권에 넘어가서 바이든이 이제 대북 정책을 발표했을 때 도대체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워싱턴 DC에서 하루아침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거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건 엄연한 현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게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원한 비핵화보다는 어떻게 이제 그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장난을 안 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북한의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 그 이상의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장군님께서는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세계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이 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도덕적인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사람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고 이타적일 수 있는데 국가는 절대로 도덕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북한이라는 나라야말로 비도덕적이고 자기 이익밖에 취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이제 도발할지를 모르는 거고 우리가 이제 1950년부터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향해서 먼저 도발한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럼 북한은 도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건 3,00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3,000번이 네, 3,000번이 넘어요. 와. 그러니까 자, 뭐 50년대 거는 빼버린다 하더라도 60년대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4.19 혁명이 났을 때, 김일성이가 이제 그 통일의 혹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뭐 평화적인 제스처도 막 취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60년대 말에 가서 1968년도에 1.2.1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 연말에 가갖고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100여 명 이상이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이제 도발을 감행했던 거고 그 뒤에도 70년대 들어갔고도 이제 남북 관계 좋아져 갖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땅굴이 발견되고 76년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 유명하죠. 예. 80년도 들어갔고도 대표적인 게 83년도에도 또 평화 뭐 이렇게 해가 막 내밀다가 버마 아웅산 사건 또 만드는 거예요. 90년대 들어갔고도 이제 다 고인이 됐지만 그 정주영 회장이 솥대 몰고 저 북한에 갔을 때 맞아요. 그때 무슨 또 차관급 회의하자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96년도 강릉 그 잠수함 들어왔던 거 말고 1998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가 있는 그 사이에 속초 쪽에 또 그 잠수정에 이제 들어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뭐 우리가 뭐 아주 잘 아는 2002년 월드컵 할 때 서해 교전이 있었고, 예, 그 뒤에도 이제 뭐 연평도 포격전, 그 앞에 천안함,
목함질에 뭐 등등등 해갖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 서해 공무원 그 피격 사건까지. 맞아요. 예.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이렇게 화해 무드를 만들면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비도덕적인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발을 할 수 있다.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이제 그 만만하게 보인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북한한테 이제 우리가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어떤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도발을 하면은 좀 확실하게 혼을 내줘야 되는데 너 다시 한 번만 도발하면 그때는 가만히 안 놔두겠어.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그 뭐 속된 말로 이제 깐보고 그냥 쟤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전면전은 아닐지 몰라도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명확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뭔가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또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발하는 것이 뭐 북한이 됐든 미국이 됐든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응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만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응징을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진짜 실제 통일이 돼갖고 그때는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또 잠재적인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나라들이 우리한테 어떤 도발을 일으키려고 그럴 때 야, 아니야. 쟤네들 건드리면 혼나는 걸 우리 옛날에 봤잖아.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대신 이번에 말 국지도발이 있어서 응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군이 사전에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국가 지도부에서는 이 어떤 국지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이 진짜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이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 유의를 해갖고 북한의 도발은 하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내일 당장 도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다. 예, 그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뭐 미국 외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확실히 이번엔 좀 기류가 다른 것 같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하는 입장에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김정은이라면 왜 그럴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 탈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그 탈북자 기자인 주성아 기자라고 하는 분, 동아일보 기자시죠. 네네. 근데 그분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몇 사람 걸 이렇게 조합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나름대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김정은이 불안하다. 또 김정은이 지금 그 딸에게 권력 이양을 하는 게 굉장히 급하고 절실하다. 거기다가 요즘에 기세가 등등해졌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불안하다는 뭐냐? 북한에도 젊은 사람들이 남한 멋이 들어서 남한 멋이 들어서요. 연애할 때 여자들은 오빠라 그러고 우리나라 드라마 좀 봤나 봐요. 스마트폰이라는 말도 쓰고 남한 말투를 그렇게 쓴대요. 남한 패션을 따라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이거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한 거죠. 그렇죠. 괘씸하고 불안한 거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위에서 한 말이 안 먹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 드라마 봤다고 몇십 년 형을 부구하고 CD 갖고 들어갔다고 죽이고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승계 문제가 겹쳐 있잖아요. 안 그래도 막 그 어린 딸을 계속해서 그 내세우는 10살짜리를 그러니까요. 그 이뻐서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네. 그냥 이쁘면 뭐 데리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하는데 그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다닙니까?
그건 그냥 이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후계 구도인 거 같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계로 하기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살짜리가 뭘 안다고 거기다가 넘기겠어요. 사실은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넘길 때 그때 20대인가 그랬었죠. 그것도 말이 안 됐었거든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북한의 그 고위층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일반 인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밀어붙이려면 매우 비상한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전쟁 분위기를. 그래서 김정은에게 권력 승계가 일어날 때 벌어졌던 일이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어요. 이건 전쟁 행위입니다. 전쟁을 벌린 거잖아요. 전쟁을 벌리니까 그러면 북한 전역은 전시가 된 거고 전시에는 누구도 지휘부의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잡아 죽이는 거니까. 네, 전쟁인데. 네. 그러면서 2012년인가 권력 승계가 이제 완전히 끝났거든요. 이번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주성아 기자가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거는 김주애라고 하는 아이한테 넘기는 건 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비상한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뭐 그냥 그 사람 얘기로는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 연평도 하듯이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대한민국 군대가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이 어떻게 반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격할 건가 그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 김정은의 행동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연평도 때를 보시면 우리가 반격을 했잖아요. 반격을 했는데 일종의 원점 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포를 쏜 지점을 타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자위권 발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점을 그 포대가 그러니까 전달받지 못했대요. 레이더 부대들이 좀 엉성했던 것 같아. 어디에서 쏘았는지의 지점을 딱 좌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걸 전달을 못 받아서 늘 연습을 했던 다른 데를 포격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꽤 죽었대요, 북한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한다면 아마 그건 할 거다. 하지만 전투기를 동원해서 평양을 가서 폭격을 한다든가 또는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평양에 그러니까 김정은을 직접 타격을 한다든가 그건 못 한다는 거죠. 핵무기 아무래도 좀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교전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례해야 된대요. 당한 만큼 줘야 된대. 예, 그걸 넘어갈 수 없대요. 하긴 평양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넘어선 거긴 그건 전략적 결정인 것이고 그걸 하려면 유엔사 또 미군 한미 연합사 이게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평양을 공격할 수 없대요.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연평도 포격을 했을 때 자, 연평도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인민군 병사가 한 10명 정도 죽고 뭐 부상당한까지 하면 한 30명 뭐 그렇게 되고 거기 포대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고 뭐 충분히 자기의 목적은 달성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서울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반격을 못 한다면 또는 뭐 이 비무장지대 북쪽에 있는 그 장사정포를 가지고 서울을 공격을 했는데 대한민국 군대도 바로 그 원점을 타격했다. 예를 들어서 그 포대를 타격을 한다 북쪽에. 그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것도 없는 거예요. 뭐 몇 명 죽겠지 그러면. 그게 뭐 문제가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평양 공격만 안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충분히 저는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북한의 포대 실력이, 북한 군대 실력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평도 포격을 했을 때도 절반은, 그러니까 북한군이 쏜 거,
절반은 바다에 떨어졌고 아, 육지에 떨어지니까 섬에 떨어진 것도 대부분 불발탄이거나 뭐 그러고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유효 사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닐까 뭐 그 정도래요. 그 정도로 형편없다는 거예요. 아, 네, 실력이. 그러니까 포탄도 형편없고 대포도 형편없고 연습도 제대로 못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서울에 뭐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 말로는 그 주성아 기자 말로는 그 뭐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외벽은 부서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화장실에 있으면 안 다칠걸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과장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면 100% 안전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남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예상 거기에 따라서 북한은 저는 행동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 2배로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2배로 갚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교전 규칙을 그쵸. 넘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평양을 타격할 수 없는 한은 그건 반격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너 죽어. 김정은 너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태세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봐요.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다 다시 해야 된다. 약간 좀 외교적인 그런 합의점도 찾아놔야겠네요. 그런 약간 체계를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미국도 설득하고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되면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항상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야죠. 예. 지금까지는 그런데 전작권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거 우리가 갖고 있다가 미국이 우리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뭐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미국이 버릴 거라면 트럼프가 돼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생각을 완전히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냥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정말 승계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딜 타격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국지전은 벌일 수 있겠네요. 확실히. 전쟁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자들은 뭐 킥소리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올해는 아니다. 트럼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약간 그렇죠. 예, 그거는 아마 독재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트럼프가 일단 독재자를 좋아하고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정말 좋아하잖아요. 푸틴하고도 그렇고. 약간 내세우잖아 항상.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악수하고 말이야 뭐 한반도에서 전쟁 내가 막은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미 그런 얘기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하노이에서 뭐 엄청난 모욕을 당하긴 했지만 세상에 회담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회담장을 그냥 걸어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하노이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모욕을 당한 거죠. 네.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담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을 저는 가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김정은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 정식 수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하고 제대로 대화가 되는 상태, 미국하고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는 상태,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푸는 상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뭐 북한으로서 살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바이든은 어림도 없는 거고 트럼프는 어쩌면 해줄지도 몰라라고 하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노이 회담 때 뭐 완전히 모욕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닐 것 같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큰 소리는 칠 것이다. 국내용으로. 국내용으로. 네. 근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내에서 북한 편을 들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난감해진 거죠. 같은 민족도 아니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데 여기서 너 같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죠. 최근에 북한이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체 연료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뭐 급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하면서 도발 위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과 뭐 중국이랑 비교한다면은 중국이 훨씬 더 미국이 좀 위협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약간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트럼프 시대 때 처음 나온 국방전략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이든 정부도 그걸 똑같이 승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세계 경찰 국가를 안 할 테니 기회비용을 따지면서 관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시대 때 위협 순위를 어떻게 나누느냐면은 1순위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2순위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 3순위 위협으로 이제 테러를 분류합니다. 이게 트럼프 시대까지의 셈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3순위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긴 하죠. 더군다나 지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혈맹을 보호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의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중국의 위협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도 지금 어쨌든 3%대인데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5%까지 올려야 최소 중국과 러시아와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쪽도 이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험은 어떨까? 미 국방부 최근에 사고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전작권 전환과도 연계가 돼 있지만, 북한의 핵은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니 우리가 핵 우산을 철저하게 제공하겠다. 다만 지상전, 북한이 어쨌든 군대가 많기 때문에, 병력이 많기 때문에 쇄도할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6.25 전쟁처럼 미국이 본토 증원군이 오기 전에 한국이 일단 몸빵을 해라. 한국이 전적인 책임을 맡아라. 이런 주문이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앞서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전력을 다해서 방어를 한다든지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지 뭔가 미군에서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 약간 그런 스탠스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겠죠.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아니고 우리는 동맹이니까. 다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단 최우선 책임을 맡아야 된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미국이 모든 걸 의존하지 말고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대처를 하고, 우리는 관여는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거대 패권 국가와의 경쟁을 대비해야 하니 좀 그 공백을 메워다오라는 관점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네. 쳐들어오면은 사실 주한미군도 같이 가담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라면은 사실 이미 시작 단계부터 같이 싸우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계철선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 사람들은 인계철선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인간방패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 초기에 인계철선 역할과 함께 교두보를 확보하는 역할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한국과 주한미군이 북한군을 막고, 물량전을 막고, 그때 동안 이제 본토 증원군이 오는 형식의 시나리오에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육군 지휘참모대학교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크 에스퍼, 당시 이제 트럼프 때 국방장관을 했던 분이 직접 주문해서 쓴 이제 미군의 동아시아 태세 변화 재원 보고서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논쟁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과의 유혈 사태를 염두에 둔 대규모 전쟁 준비 태세는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 결국 중국과 초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병력 태세는 무책임하다는 말을 쓰면서, 향후에 주한미군 구성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전작권 연기에서 한국군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고,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했던 주한미군의 구성은 점차 미사일 방어나 아니면 정보 등의 지원 부서로 바꿔야 된다라고 제언을 하거든요. 결국은 몸빵은 한국이 하고 주한미군은 어디까지는 지원하는 역할로 이제 구성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겁니다. 그게 특히나 이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제 주문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리슨 프레이어라는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이 세법이 바뀔 것 같은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바이든 정권 때는 이제 국방부 장관, 담임관 역할을 같이 이제 겸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셈법은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재화 내에서 중국과 북한을 또 동시에 견제해야 된다면은 중국에게 좀 더 가중치를 두고 그 빈틈은 결국 동맹국이 채워야 된다는 그런 셈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자국 병력의 희생을 최대한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겠네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겠죠. 사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무기 역량이라는 거 보면은 다 이제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 위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몸빵은 이제 다시 말해서 지상군은 지상 전력은 이제 동맹국이 하고 우린 뒤에서 이제 쏘겠다는 그런 역할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미국에게 있어서 그 북한의 비핵화? 이것도 약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도가 높지 않나요? 약간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할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한국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 오히려 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오바마 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자문을 맡거나 하는데 결국은 말로는 왜냐면 비핵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거를 그렇죠. 하진 못하고 그 골은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지금 북한이 핵 버튼을 누리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게리 세이모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종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오바마 때 높은 이제 직책을 수행했던 분인데 실제로 북핵 협상에도 관여를 했고요. 제가 이제 바이든 정권에 넘어가서 바이든이 이제 대북 정책을 발표했을 때 도대체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워싱턴 DC에서 하루아침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거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건 엄연한 현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게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원한 비핵화보다는 어떻게 이제 그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장난을 안 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북한의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 그 이상의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장군님께서는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세계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이 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도덕적인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사람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고 이타적일 수 있는데 국가는 절대로 도덕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북한이라는 나라야말로 비도덕적이고 자기 이익밖에 취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이제 도발할지를 모르는 거고, 우리가 이제 1950년부터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향해서 먼저 도발한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럼 북한은 도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건 3,00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3,000번이 네, 3,000번이 넘어요. 와. 그러니까 자, 뭐 50년대 거는 빼버린다 하더라도 60년대 들어갔고 이제 우리가 4.19 혁명이 났을 때 김일성이가 이제 그 통일의 혹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뭐 평화적인 제스처도 막 취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60년대 말에 가서 1968년도에 1.2.1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 연말에 가갖고 울진 삼척에 무장 공비가 100여 명 이상이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이제 도발을 감행했던 거고, 그 뒤에도 70년대 들어갔고도 이제 남북 관계 좋아져갖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땅굴이 발견되고 76년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 유명하죠. 예, 80년도 들어갔고도 대표적인 게 83년도에도 또 평화 뭐 이렇게 해가 막 내밀다가 버마 아웅산 사건도 만드는 거예요. 90년대 들어갔고도 이제 다 고인이 됐지만 그 정주영 회장이 솥대 몰고 저 북한에 갔을 때 맞아요. 그때 무슨 또 차관급 회의하자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96년도 강릉 그 잠수함 들어왔던 거 말고 1998년도에
정중 회장이 북한에 가 있는 그 사이에 속초 쪽에 또 그 잠수정에 이제 들어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뭐 우리가 뭐 아주 잘 아는 2002년 월드컵 할 때 서해 교전이 있었고, 예, 그 뒤에도 이제 뭐 연평도 포격전, 그 앞에 천안함, 목함지뢰 뭐 등등등 해갖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 서해 공무원 그 피격 사건까지, 맞아요. 예,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뭐 이렇게 화해 무드를 만들면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비도덕적인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이제 그 만만하게 보인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북한한테 이제 우리가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어떤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도발을 하면은 좀 확실하게 혼을 내줘야 되는데 너 다시 한 번만 도발하면 그때는 가만히 안 놔두겠어.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그 뭐 속된 말로 이제 깐보고 그냥 쟤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전면전은 아닐지 몰라도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명확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뭔가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또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발하는 것이 뭐 북한이 됐든 미국이 됐든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응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만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응징을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진짜 실제 통일이 돼갖고 그때는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또 잠재적인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나라들이 우리한테 어떤 도발을 일으키려고 그럴 때 야, 아니야. 쟤네들 건들면 혼나는 거 우리 옛날에 봤잖아.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대신 이번에 말 국지도발이 있어서 응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군이 사전에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국가 지도부에서는 이 어떤 국지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이 진짜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이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 유의를 해갖고 북한의 도발은 하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내일 당장 도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다. 예, 그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뭐 미국 외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확실히 이번엔 좀 기류가 다른 것 같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하는 입장에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김정은이라면 왜 그럴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 탈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그 탈북자 기자인 주성아 기자라고 하는 분, 동아일보 기자시죠. 네네. 근데 그분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몇 사람 걸 이렇게 조합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나름대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김정은이 불안하다. 또 김정은이 지금 그 딸에게 권력 이양을 하는 게 굉장히 급하고 절실하다. 거기다가 요즘에 기세가 등등해졌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불안하다는 뭐냐? 북한에도 젊은 사람들이 남한 멋이 들어서 남한 멋이 들어서요. 연애할 때 여자들은 오빠라 그러고 우리나라 드라마 좀 봤나 봐요. 스마트폰이라는 말도 쓰고 남한 말투를 그렇게 쓴대요. 남한 패션을 따라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이거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한 거죠. 그렇죠. 괘씸하고 불안한 거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위에서 한 말이 안 먹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 드라마 봤다고 몇십 년 형을 부구하고 CD 갖고 들어갔다고 죽이고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승계 문제가 겹쳐 있잖아요.
안 그래도 막 그 어린 딸을 계속해서 그 내세우는 10살짜리를 그러니까요. 그 이뻐서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네. 그냥 이쁘면 뭐 데리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하는데 그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다닙니까? 그건 그냥 이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후계 구도인 거 같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계로 하기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살짜리가 뭘 안다고 거기다가 넘기겠어요. 사실은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넘길 때 그때 20대인가 그랬었죠. 그것도 말이 안 됐었거든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북한의 그 고위층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일반 인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밀어붙이려면 매우 비상한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전쟁 분위기를. 그래서 김정은에게 권력 승계가 일어날 때 벌어졌던 일이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어요. 이건 전쟁 행위입니다. 전쟁을 벌린 거잖아요. 전쟁을 벌리니까 그러면 북한 전역은 전시가 된 거고 전시에는 누구도 지휘부의 이빠른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잡아 죽이는 거니까. 네, 전쟁인데. 네. 그러면서 2012년인가 권력 승계가 이제 완전히 끝났거든요. 이번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주성아 기자가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거는 김주애라고 하는 아이한테 넘기는 건 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비상한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뭐 그냥 그 사람 얘기로는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 연평도 하듯이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대한민국 군대가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이 어떻게 반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격할 건가 그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 김정은의 행동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연평도 때를 보시면 우리가 반격을 했잖아요. 반격을 했는데 일종의 원점 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포를 쏜 지점을 타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자위권 발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점을 그 포대가 그러니까 전달받지 못했대요. 레이더 부대들이 좀 엉성했던 것 같아. 어디에서 쏘았는지의 지점을 딱 좌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걸 전달을 못 받아서 늘 연습을 했던 다른 데를 포격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꽤 죽었대요, 북한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한다면 아마 그건 할 거다. 하지만 전투기를 동원해서 평양을 가서 폭격을 한다든가 또는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평양에 그러니까 김정은을 직접 타격을 한다든가 그건 못 한다는 거죠. 핵무기 아무래도 좀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교전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례해야 된대요. 당한 만큼 줘야 된대. 예, 그걸 넘어갈 수 없대요. 하긴 평양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넘어선 거긴 그건 전략적 결정인 것이고 그걸 하려면 유엔사 또 미군 한미 연합사 이게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평양을 공격할 수 없대요.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연평도 포격을 했을 때 자, 연평도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인민군 병사가 한 10명 정도 죽고 뭐 부상당한까지 하면 한 30명 뭐 그렇게 되고 거기 포대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고 뭐 충분히 자기의 목적은 달성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서울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반격을 못 한다면 또는 뭐 이 비무장지대 북쪽에 있는 그 장사정포를 가지고 서울을 공격을 했는데 대한민국 군대도 바로 그 원점을 타격했다. 예를 들어서 그 포대를 타격을 한다 북쪽에. 그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것도 없는 거예요. 뭐 몇 명 죽겠지 그러면. 그게 뭐 문제가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평양 공격만 안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충분히 저는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북한의 포대 실력이, 북한 군대 실력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평도 포격을 했을 때도 절반은, 그러니까 북한군이 쏜 거, 절반은 바다에 떨어졌고, 육지에 떨어지니까 섬에 떨어진 것도 대부분 불발탄이거나 뭐 그러고,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유효 사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닐까 뭐 그 정도래요. 그 정도로 형편없다는 거예요. 네, 실력이. 그러니까 포탄도 형편없고 대포도 형편없고 연습도 제대로 못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서울에 뭐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 말로는, 그 주성아 기자 말로는 그 뭐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외벽은 부서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화장실에 있으면 안 다칠걸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과장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면 100% 안전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남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예상, 거기에 따라서 북한은 저는 행동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 2배로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2배로 갚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교전 규칙을 그쵸. 넘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평양을 타격할 수 없는 한은 그건 반격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너 죽어, 김정은 너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태세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봐요.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다 다시 해야 된다. 약간 좀 외교적인 그런 합의점도 찾아놔야겠네요. 그런 약간 체계를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미국도 설득하고.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되면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항상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야죠. 예. 지금까지는 그런데 전작권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거 우리가 갖고 있다가 미국이 우리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뭐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미국이 버릴 거라면, 트럼프가 돼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생각을 완전히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냥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정말 승계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딜 타격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국지전은 벌일 수 있겠네요, 확실히. 전쟁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자들은 뭐 킥소리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올해는 아니다. 트럼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약간 그렇죠. 예, 그거는 아마 독재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트럼프가 일단 독재자를 좋아하고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정말 좋아하잖아요. 푸틴하고도 그렇고. 약간 내세우잖아, 항상.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악수하고 말이야, 뭐 한반도에서 전쟁 내가 막은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미 그런 얘기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하노이에서 뭐 엄청난 모욕을 당하긴 했지만, 세상에 회담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회담장을 그냥 걸어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하노이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모욕을 당한 거죠. 네.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담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을 저는 가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김정은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 정식 수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하고 제대로 대화가 되는 상태, 미국하고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는 상태,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푸는 상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뭐 북한으로서 살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바이든은 어림도 없는 거고, 트럼프는 어쩌면 해줄지도 몰라라고 하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노이 회담 때 뭐 완전히 모욕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닐 것 같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큰 소리는 칠 것이다.
국내용으로. 국내용으로. 네. 근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내에서 북한 편을 들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난감해진 거죠. 같은 민족도 아니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데 여기서 너 같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죠. 최근에 북한이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체 연료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뭐 급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하면서 도발 위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과 뭐 중국이랑 비교한다면은 중국이 훨씬 더 미국이 좀 위협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약간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트럼프 시대 때 처음 나온 국방전략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이든 정부도 그걸 똑같이 승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세계 경찰 국가를 안 할 테니 기회비용을 따지면서 관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시대 때 위협 순위를 어떻게 나누느냐면은 1순위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2순위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 3순위 위협으로 이제 테러를 분류합니다. 이게 트럼프 시대까지의 셈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3순위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긴 하죠. 더군다나 지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혈맹을 보호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의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중국의 위협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도 지금 어쨌든 3%대인데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5%까지 올려야 최소 중국과 러시아와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쪽도 이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험은 어떨까? 미 국방부 최근에 사고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전작권 전환과도 연계가 돼 있지만, 북한의 핵은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니 우리가 핵우산을 철저하게 제공하겠다. 다만 지상전, 북한이 어쨌든 군대가 많기 때문에, 병력이 많기 때문에 쇄도할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6.25 전쟁처럼 미국이 본토 증원군이 오기 전에 한국이 일단 몸빵을 해라. 한국이 전적인 책임을 맡아라. 이런 주문이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앞서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전력을 다해서 방어를 한다든지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지 뭔가 미군에서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 약간 그런 스탠스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겠죠.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아니고 우리는 동맹이니까. 다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단 최우선 책임을 맡아야 된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미국이 모든 걸 의존하지 말고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대처를 하고, 우리는 관여는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거대 패권 국가와의 경쟁을 대비해야 하니 좀 그 공백을 메워다오라는 관점이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네. 쳐들어오면은 사실 주한미군도 같이 가담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라면은 사실 이미 시작 단계부터 같이 싸우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기철선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 사람들은 인기철선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인간방패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 초기에 인계철선 역할과 함께 교두보를 확보하는 역할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한국과 주한미군이 북한군을 막고, 물량전을 막고, 그때 동안 이제 본토 증원군이 오는 형식의 시나리오에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육군 지휘참모대학교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크 에스퍼, 당시 이제 트럼프 때 국방장관을 했던 분이 직접 주문해서 쓴 이제 미군의 동아시아 태세 변화 재원 보고서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논쟁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과의 유혈 사태를 염두에 둔 대규모 전쟁 준비 태세는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 결국 중국과 초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병력태세는 무책임하다는 말을 쓰면서, 향후에 주한미군 구성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전작권 연기에서 한국군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고,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했던 주한미군의 구성은 점차 미사일 방어나 아니면 정보 등의 지원 부서로 바꿔야 된다라고 제언을 하거든요. 결국은 몸빵은 한국이 하고 주한미군은 어디까지는 지원하는 역할로 이제 구성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겁니다. 그게
특히나 이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제 주문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리슨 프레이어라는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이 셈법이 바뀔 것 같은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바이든 정권 때는 이제 국방부 장관 담임관 역할을 같이 이제 겸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셈법은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재화 내에서 중국과 북한을 또 동시에 견제해야 된다면은 중국에게 좀 더 가중치를 두고 그 빈틈은 결국 동맹국이 채워야 된다는 그런 셈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자국 병력의 희생을 최대한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겠네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겠죠. 사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무기 역량이라는 거 보면은 다 이제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 위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몸빵은 이제 다시 말해서 지상 전력은 이제 동맹국이 하고 우린 뒤에서 이제 쏘겠다는 그런 역할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미국에게 있어서 그 북한의 비핵화? 이것도 약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도가 높지 않나요? 약간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할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국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 오히려 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오바마 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자문을 맡거나 하는데, 결국은 말로는 왜냐면 비핵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거를 그렇죠. 하진 못하고 그 골은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지금 북한이 핵 버튼을 누리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게리 세이모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종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오바마 때 높은 이제 직책을 수행했던 분인데 실제로 북핵 협상에도 관여를 했고요. 제가 이제 바이든 정권에 넘어가서 바이든이 이제 대북 정책을 발표했을 때 도대체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워싱턴 DC에서 하루아침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거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건 엄연한 현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게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원한 비핵화보다는 어떻게 이제 그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장난을 안 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북한의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 그 이상의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장군님께서는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세계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이 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도덕적인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사람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고 이타적일 수 있는데 국가는 절대로 도덕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북한이라는 나라야말로 비도덕적이고 자기 이익밖에 취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이제 도발할지를 모르는 거고, 우리가 이제 1950년부터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향해서 먼저 도발한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럼 북한은 도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건 3,00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3,000번이 네, 3,000번이 넘어요. 와. 그러니까 자, 뭐 50년대 거는 빼버린다 하더라도 60년대 들어갔고 이제 우리가 4.19 혁명이 났을 때 김일성이가 이제 그 통일의 혹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뭐 평화적인 제스처도 막 취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60년대 말에 가서 1968년도에 1.2.1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 연말에 가갖고 울진 삼척에 무장 공비가 100여 명 이상이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이제 도발을 감행했던 거고, 그 뒤에도 70년대 들어갔고도 이제 남북 관계 좋아져 갖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땅굴이 발견되고 76년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 유명하죠. 예, 80년도 들어갔고도 대표적인 게 83년도에도 또 평화 뭐 이렇게 해가 막 내밀다가 버마 아웅산 사건도 만드는 거예요. 90년대 들어갔고도 이제 다 고인이 됐지만 그 정주영 회장이 소떼 몰고
저 북한에 갔을 때 맞아요. 그때 무슨 또 차관급 회의하자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96년도 강릉 그 잠수함 들어왔던 거 말고 1998년도에 정중 회장이 북한에 가 있는 그 사이에 속초 쪽에 또 그 잠수정에 이제 들어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뭐 우리가 뭐 아주 잘 아는 2002년 월드컵 할 때 서해 교전이 있었고, 예, 그 뒤에도 이제 뭐 연평도 포격전, 그 앞에 천안함, 목함지뢰 뭐 등등등 해갖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 서해 공무원 그 피격 사건까지, 맞아요. 예.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이렇게 화해 무드를 만들면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비도덕적인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이제 그 만만하게 보인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북한한테 이제 우리가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어떤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도발을 하면은 좀 확실하게 혼을 내줘야 되는데 너 다시 한 번만 도발하면 그때는 가만히 안 놔두겠어.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그 뭐 속된 말로 이제 깐보고 그냥 쟤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전면전은 아닐지 몰라도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명확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뭔가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또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발하는 것이 뭐 북한이 됐든 미국이 됐든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응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만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응징을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진짜 실제 통일이 돼갖고 그때는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또 잠재적인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나라들이 우리한테 어떤 도발을 일으키려고 그럴 때 야, 아니야. 쟤네들 건들면 혼나는 거 우리 옛날에 봤잖아.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대신 이번에 말 국지도발이 있어서 응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군이 사전에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국가 지도부에서는 이 어떤 국지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이 진짜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이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 유의를 해갖고 북한의 도발은 하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내일 당장 도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다. 예, 그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뭐 미국 외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확실히 이번엔 좀 기류가 다른 것 같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하는 입장에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김정은이라면 왜 그럴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 탈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그 탈북자 기자인 주성아 기자라고 하는 분, 동아일보 기자시죠. 네네. 근데 그분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몇 사람 걸 이렇게 조합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나름대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김정은이 불안하다. 또 김정은이 지금 그 딸에게 권력 이양을 하는 게 굉장히 급하고 절실하다. 거기다가 요즘에 기세가 등등해졌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불안하다는 뭐냐? 북한에도 젊은 사람들이 나만 멋이 들어서 나만 멋이 들어서요. 연애할 때 여자들은 오빠라 그러고 우리나라 드라마 좀 봤나 봐요. 스마트폰이라는 말도 쓰고 남한 말투를 그렇게 쓴대요. 남한 패션을 따라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이거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한 거죠. 그렇죠. 괘씸하고 불안한 거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위에서 한 말이 안 먹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 드라마 봤다고 몇십 년 형을 부고하고 CD 갖고 들어갔다고
죽이고 뭐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승계 문제가 겹쳐 있잖아요. 안 그래도 막 그 어린 딸을 계속해서 그 내세우는 10살짜리를 그러니까요. 그 이뻐서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네. 그냥 이쁘면 뭐 데리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하는데 그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다닙니까? 그건 그냥 이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후계 구도인 거 같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계로 하기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살짜리가 뭘 안다고 거기다가 넘기겠어요. 사실은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넘길 때 그때 20대인가 그랬었죠. 그것도 말이 안 됐었거든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북한의 그 고위층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일반 인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밀어붙이려면 매우 비상한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전쟁 분위기를. 그래서 김정은에게 권력 승계가 일어날 때 벌어졌던 일이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어요. 이건 전쟁 행위입니다. 전쟁을 벌린 거잖아요. 전쟁을 벌리니까 그러면 북한 전역은 전시가 된 거고 전시에는 누구도 지휘부의 이빠른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잡아 죽이는 거니까. 네, 전쟁인데. 네. 그러면서 2012년인가 권력 승계가 이제 완전히 끝났거든요. 이번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주성아 기자가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거는 김주애라고 하는 아이한테 넘기는 건 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비상한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뭐 그냥 그 사람 얘기로는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 연평도 하듯이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대한민국 군대가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이 어떻게 반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격할 건가 그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 김정은의 행동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연평도 때를 보시면 우리가 반격을 했잖아요. 반격을 했는데 일종의 원점 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포를 쏜 지점을 타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자위권 발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점을 그 포대가 그러니까 전달받지 못했대요. 레이더 부대들이 좀 엉성했던 것 같아. 어디에서 쏘았는지의 지점을 딱 좌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걸 전달을 못 받아서 늘 연습을 했던 다른 데를 포격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꽤 죽었대요, 북한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한다면 아마 그건 할 거다. 하지만 전투기를 동원해서 평양을 가서 폭격을 한다든가 또는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평양에 그러니까 김정은을 직접 타격을 한다든가 그건 못 한다는 거죠. 핵무기 아무래도 좀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교전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례해야 된대요. 당한 만큼 줘야 된대. 예, 그걸 넘어갈 수 없대요. 하긴 평양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넘어선 거긴 그건 전략적 결정인 것이고 그걸 하려면 유엔사 또 미군 한미 연합사 이게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평양을 공격할 수 없대요.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연평도 포격을 했을 때 자, 연평도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인민군 병사가 한 10명 정도 죽고 뭐 부상당한까지 하면 한 30명 뭐 그렇게 되고 거기 포대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고 뭐 충분히 자기의 목적은 달성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서울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반격을 못 한다면 또는 뭐 이 비무장지대 북쪽에 있는 그 장사정포를 가지고 서울을 공격을 했는데 대한민국 군대도 바로 그 원점을 타격했다. 예를 들어서 그 포대를 타격을 한다 북쪽에. 그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것도 없는 거예요. 뭐 몇 명 죽겠지 그러면.
그게 뭐 문제가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평양 공격만 안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충분히 저는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북한의 포대 실력이, 북한 군대 실력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평도 포격을 했을 때도 절반은, 그러니까 북한군이 쏜 거, 절반은 바다에 떨어졌고, 육지에 떨어지니까 섬에 떨어진 것도 대부분 불발탄이거나 뭐 그러고,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유효 사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닐까 뭐 그 정도래요. 그 정도로 형편없다는 거예요. 네, 실력이. 그러니까 포탄도 형편없고 대포도 형편없고 연습도 제대로 못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서울에 뭐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 말로는, 그 주성아 기자 말로는 그거 뭐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외벽은 부서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화장실에 있으면 안 다칠걸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과장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면 100% 안전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남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예상, 거기에 따라서 북한은 저는 행동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 2배로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2배로 갚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교전 규칙을 그쵸. 넘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평양을 타격할 수 없는 한은 그건 반격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너 죽어, 김정은 너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태세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봐요.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다 다시 해야 된다. 약간 좀 외교적인 그런 합의점도 찾아놔야겠네요. 그런 약간 체계를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미국도 설득하고.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되면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항상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야죠. 예. 지금까지는 그런데 전작권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거 우리가 갖고 있다가 미국이 우리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뭐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미국이 버릴 거라면, 트럼프가 돼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생각을 완전히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냥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정말 승계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딜 타격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국지전은 벌일 수 있겠네요, 확실히. 전쟁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자들은 뭐 킥소리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올해는 아니다. 트럼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약간 그렇죠. 예, 그거는 아마 독재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트럼프가 일단 독재자를 좋아하고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정말 좋아하잖아요. 푸틴하고도 그렇고. 약간 내세우잖아, 항상.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악수하고 말이야, 뭐 한반도에서 전쟁 내가 막은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미 그런 얘기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하노이에서 뭐 엄청난 모욕을 당하긴 했지만, 세상에 회담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회담장을 그냥 걸어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하노이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모욕을 당한 거죠. 네.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담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을 저는 가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김정은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 정식 수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하고 제대로 대화가 되는 상태, 미국하고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는 상태,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푸는 상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뭐 북한으로서 살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바이든은 어림도 없는 거고, 트럼프는 어쩌면 해줄지도 몰라라고 하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노이 회담 때 뭐 완전히 모욕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닐 것 같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큰 소리는 칠 것이다. 국내용으로. 국내용으로. 네. 근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내에서 북한 편을 들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난감해진 거죠.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데 여기서 너 같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죠.